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스카이라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하는 SJ타워 최상층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SJ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는 그 자체로 권력과 부의 과시장이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가압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정중하면서도 계산적인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섞여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단연 SJ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강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눈부신 은색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우아하게 거닐었다. 그녀의 입계는 늘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미소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가 주는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재벌 2세, 3세들, 그리고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아첨 섞인 찬사를 쏟아냈다. 강유라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웅장한 볼룸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들어선 인물은 바로 SJ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TK그룹의 젊은 총수 권지혁이었다. 그의 등장은 예상된 일이었지만 언제나처럼 긴장감을 동반했다. 흑단 같은 머리카락과 냉철해 보이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완벽한 맞춤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그가 지닌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경악시킨 것은 그의 팔짱을 끼고 함께 들어선 여인이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에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도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차분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권지혁 총수가 공식적인 자리에 파트너를 대동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가 섞여 있었다. 강유라 역시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권지혁의 새로운 여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여인의 얼굴이 조명 아래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 강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뇌리를 스치는 이름.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이름.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 초라하고 비참했던 아이가 저런 모습으로 그것도 권지혁의 옆에 서 있을 리가.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져 버린 이름. 하지만 강율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장식했던,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의 이름이었다. 이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파티의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강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이서연의 머릿속에서는 현실의 화려한 음악 소리가 희미해지고 대신 먼지 쌓인 과거의 소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 낡은 고등학교의 후미진 체육관 창고. 그곳에는 희미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짙은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교복 치마가 흙먼지로 더러워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린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앞에는 여왕처럼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서 있는 강유라와 그녀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서연, 너 때문에 우리 반 평균 점수가 깎였잖아. 어떻게 할 거야?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움켜쥘 뿐이었다. 그녀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죄라면 죄였다. 가난하고 부모도 없는 주제에 감히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그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오만으로 비쳤던 것이다. 그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유라의 지시에 따라 무리들은 서연의 책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다. 낡은 책과 너덜너덜해진 노트,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송어울이 더러운 바닥을 굴렀다. 유라가 하이힐 아코로 그 송어울을 지그시 밟았을 때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마지막 자존심도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 나왔다. 그저 눈물만이 시야를 흐리게 할 뿐이었다. 아, 깨졌네. 어쩌지 하지만 너 같은 애한테는 이런 것도 사치 아니야. 유라와 무리들은 서연의 절망을 보며 즐겁다는 듯이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는 서연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파고들었다. 그날 서연은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이유 없는 악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악의 앞에서 힘없는 자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그 기억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고 그 흉터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괜찮아 귓가에 들려오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연은 지독한 과거의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옆에는 어느새 다가온 권지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천이 전해지자 비로소 서연은 자신이 현실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향해 괜찮다는 의미의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의 그녀는 더 이상 그 시절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강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수많은 하객들 뿐이었다. 강유라는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고 그녀의 무리들과 함께 서연과 지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처럼 당당했다. 마침내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선 유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교묘하게 감춘 경멸과 노골적인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서연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다. 하도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녀는 마치 정말 반갑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을 했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값을 매기듯 뜯어보고 있었다. 드레스는 어느 브랜드인지, 보석은 왜 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과거 체육관 창고에서 던졌던 그 경멸의 시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과거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의 무례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리고는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오랜만이네, 강유라.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지.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쪽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녀의 말은 얼핏 들으면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는 정확히 유라를 향하고 있었다. 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여전히 속물적이고 유치하다는 무언의 비난이었다. 유라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연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권지혁의 앞에서 대놓고 분노를 터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화제를 돌려 지혁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권 총수님, 정말 의외의 인연이시네요. 우리 서연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가 되셨어요? 우리 애가 예전에는 숫기도 없고 말도 잘 못했는데 그녀는 우리 서연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마치 자신과 서연이 절친한 사이였던 것처럼 교묘하게 말했다. 권지혁은 유라의 가식적인 말에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이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조금 더 힘을 줄 뿐이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는 강 상무가 모르는 인연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 될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의 말은 그 자체로 폭탄 선언이었다. 아내 될 사람이라는 단어가 볼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볼륨 안은 순간적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서연이, 그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서연이 권지혁의 약혼자라고, 이것은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현실일 리가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표정이 처음으로 흉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유라의 무너지는 표정, 주변 사람들의 경악, 그리고 자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남자.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복수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치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강유라와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에게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아무도 모르게 속삭였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강유라. SJ그룹 창립 50주년 파티의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조간신문과 온라인 뉴스의 한 면은 권지혁과 이서연의 약혼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TK그룹 권지혁 총수의 갑작스러운 약혼 발표.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피앙새 이서연의 등장은 순식간에 최고의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와 배경을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SJ그룹 총수 집무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유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얼굴로 태블릿 PC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활짝 웃고 있는 이서연과 그녀를 감싸 안은 권지혁의 사진이 가득했다. 미친 거 아냐 저딴 게 감히 권지혁을 꼬드겨. 분명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돈이든 뭐든. 저 여우 같은 년이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태블릿을 소파에 집어 던졌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은 딸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어젯밤 이서연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증오나 원망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자신의 패를 다 읽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확신에 차 있었다. 강 회장은 평생을 수많은 경쟁자와 적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노련한 사업가였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 여자는 결코 평범한 상대가 아니라고. 유라야, 그만해라. 지금은 소리 지를 때가 아니다.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 이서연이라는 아이에 대해 아는 대로 다 말해봐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은 어떤지 전부 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강유라는 아버지의 추궁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빠도 참 그냥 학교 다닐 때 좀 괴롭혔던 애예요. 원래부터 음침하고 재미없는 애라 애들이 다 싫어했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공부만 좀 잘하는 게 유일한 자랑거리였죠. 설마 그런 옛날 일 가지고. 그녀는 말을 흐렸다. 설마 그깟 일 때문에 이서연이 복수심을 품고 그것도 권지혁을 등에 업고 나타났을 거라고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긴급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TK그룹에서 천명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 51%를 확보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말에 강 회장과 유라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천명산업, 그 이름은 너무나도 예상 밖이었다. 뭐 천명산업이라고 강유라가 어이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그 먼지 쌓인 낡은 회사를 뭐 하러 SJ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 왜 하필이면 이건 그냥 우리 신경을 긁으려는 수작이겠죠. 안 그래요, 아빠.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명산업은 겉보기에는 SJ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내부 사정은 복잡했다. 강만호 회장은 비서실장이 내민 보고서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TK그룹이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무려 40%나 높은 파격적인 금액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천명산업을 손에 넣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자금팀에 연락해 당장 우리도 지분 매입에 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영권 방어해. 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에 위치한 TK그룹의 헤드쿼터. 그곳의 전략기획실은 SJ그룹의 혼란과는 정반대로 차분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식 시세와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파티에서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전략가로 변해 있었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전적으로 그녀를 믿고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서연이 지난 몇 년간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빼앗긴 것을 되찾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이서연 전략기획실장님. 예상대로 SA 쪽에서 지분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팀원이 긴급하게 보고했다. 서연은 잠시 스크린을 응시하더니 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예상했던 바예요. 그들은 우리가 왜 천명산업을 노리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테니까. 오히려 좋아. 그들이 비싼 값에 주식을 사 모을수록 우리에겐 더 유리해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SJ그룹은 천명산업이 자신들의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 필수적인 핵심 특허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강만호 회장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수많은 회사 중 하나였기에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던 것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강 회장이 그동안 천명산업을
비자금을 조성하는 창구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재무제표는 교묘하게 분식되어 있었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이서연이 지난 몇 년간 피를 깎는 노력 끝에 알아낸 비밀이었다. 그녀는 TK그룹에 입사한 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마침내 권지혁의 눈에 띄어 그룹의 핵심 브레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오직 SJ그룹과 강만호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천명산업의 소액주주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상당한 양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공개 매수는 그저 마지막 일격일 뿐이었다. 다시 SA그룹의 집무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외국계 투자펀드들과 소액주주들이 일제히 TK그룹의 공개 매수에 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들일 수 있는 유통주식 물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금팀장의 절망적인 보고가 이어졌다. 강만호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상대방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연구하고 분석한 것처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유라, 똑똑히 말해. 그 이서연이라는 아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야. 이건 복수다. 그의 말에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강 회장의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뉴스 스크린의 긴급 속보가 떴다. 속보 TK그룹 천명산업 지분 51.2% 확보 성공. 사실상 인수 확정. 그 문장을 본 순간 강만호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첫 번째 전투는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의 정체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것은 과거의 망령이자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을 무너뜨리러 온 심판자였다. 강유라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오만한 얼굴 위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천명산업의 인수 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서연은 TK그룹의 인수팀을 이끌고 곧바로 천명산업 본사로 들어섰다. 회사의 낡은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정복자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찾아 나선 탐사의 걸음이었다. 기존 SJ그룹 소속이었던 직원들은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새로운 지배자들을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회사를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과거의 진실을 캐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천명산업의 부실한 재무 구조를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과감한 결정들은 TK그룹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존 천명산업 직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과거의 망령들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10여 년 전 자신과 같은 지옥을 겪었던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첫 번째로 연락이 닿은 사람은 김지수였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미술 영재였지만 강유라의 질투와 모함으로 전국 미술대회에서 부정행위자라는 누명을 쓰고 꿈을 접어야 했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그녀가 작은 동네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약속을 잡고 찾아간 조용한 카페에서 지수는 처음에는 서연을 경계하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해서 뭐해요? 다 지난 일인데. 지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커피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톱은 물감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한때 빛나던 예술가의 열정 대신 깊은 체념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자신이 겪었던 일,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강유라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연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지수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강유라가 자신의 작품을 몰래 훼손하고 심사위원이었던 자신의 고모에게 압력을 넣어 수상작을 바꾸게 했던 비열한 수법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내내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다음 연락 대상은 박민준이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 추천, 입학 대상자로 뽑혔지만 강유라의 질투 때문에 교내 절도범으로 몰려 강제 전학을 당해야만 했다. 그는 현재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 했다. 서연은 그에게 보안 메신저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답장조차 없던 그에게서 며칠 만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무슨 일이시죠? 서연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강유라의 악행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잔인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유라는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자신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 가는 존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학업 이서연, 예술 김지수, 그리고 교내에서의 명성 박민준까지. 그녀는 자신의 여왕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가차없이 짓밟았다. 그녀의 악행은 단순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준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서연의 뇌리를 강타했다. 생각해보니 이상하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작은 연구소에서 일하셨는데 그때 SJ그룹 자회사랑 특허 분쟁이 붙었거든요. 아버지가 결국 지고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직후부터 저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 SJ그룹 자회사의 이름이 뭐였죠? 잠시 후 돌아온 대답, 천명산업이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둘러싼 과거의 기록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뛰어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였다. 작은 벤처 기업을 설립하여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SJ그룹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가스 누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다. 서연은 오싹한 기분에 휩싸였다.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된 시점.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소송에서 패하고 회사가 무너진 직후였다. 그동안은 그저 자신이 가난해지고 초라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박민준의 경우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만호 회장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의 입을 막고 정신적으로까지 짓밟았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낡은 서류와 빛바랜 신문 기사들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 불타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서재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그녀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를 모두 읽고 있었다. 힘들면 이제 그만해도 돼.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었어. 지혁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지혁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알아. 그래서 더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이건 이제 당신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이야. 그는 TK그룹이 가진 모든 정보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의 아버지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그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는 서연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젊고 총명한 모습으로 그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퍼즐의 전체 그림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 윤곽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조용히 맹세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천명산업을 빼앗긴 충격은 SJ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만호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고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강 회장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상대의 치밀함에 섬뜩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각인되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절망적인 상황은 강유라 안에 잠자고 있던 악랄함을 다시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이사회실의 논리나 주식시장의 숫자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 있는 싸움의 방식은 사람의 약점을 물어뜯고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길 수 없다면 함께 망가뜨리겠다고. 아빠, 이서연 걔는 이제 TK그룹의 실장이나 권지혁의 약혼녀가 아니에요. 대중에게는 그냥 신데렐라 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를 벗기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던 진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유라의 눈은 독사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SJ그룹이 비밀리에 지분을 보유한 언론사들과 돈으로 움직이는 온라인 여론 조작팀을 총동원할 계획을 세웠다. 강만호 회장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이런 식의 비열한 싸움은 그룹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지금, 딸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결국 그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 순간 SJ그룹의 거대한 힘은 이서연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곧바로 과거에 친구들을 소집했다. 학창 시절 그녀의 옆에서 이서연을 함께 괴롭혔던 동조자들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이제 사회의 번듯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지위는 대부분 SJ그룹이나 강유라 집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유라는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예정을 들먹이며 감성에 호소하는 척하다가도 은근한 협박과 달콤한 보상을 함께 제시하며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잖아. 이서연이 원래부터 좀 이상하고 음침한 애였다고. 내 남편 승진 문제. 내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 대한민국 여론은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재벌가 신데렐라의 두 얼굴, 동창생들의 충격 증언, 이서연, 학창 시절부터 모두를 속여왔나. TK그룹의 적대적 M&A, 과연 정당한가 사적 원한이 부른 기업 사냥 논란.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이서연을 질투심에 눈이 멀어 사소한 원한으로 기업을 공격하는
비이성적인 여자로 몰아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폭로 글들이 올라왔다. 과거 그녀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서연이 얼마나 음침하고 계산적인 아이였는지, 인기를 얻기 위해 남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뜨렸다. 강규라가 제공한 증거 사진들, 즉 서연이 혼자 우울하게 앉아있는 모습이나 우연히 남자 동급생과 찍힌 사진들이 그럴듯한 설명과 함께 유포되었다. 여론은 맹렬하게 타올랐고 이서연은 순식간에 희대의 악녀로 낙인 찍혔다. TK그룹의 홍보팀은 비상이 걸렸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직원들은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기사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권지혁은 당장이라도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분노했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모든 기사와 댓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마치 적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는 장수와 같은 냉정함이 감돌았다. 지혁 씨, 화내지 마세요. 이건 강유라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혁의 손을 잡으며 그를 진정시켰다. 분노는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사실로 대응해야 해요.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대신 더 높은 곳에서 싸우는 것이었다. 서연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첫째, TK그룹 법무팀은 신데렐라 스토리나 사적 원한 같은 감정적인 단어는 일절 배제한 채 오직 경제 논리에 입각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천명산업 인수가 TK그룹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SJ그룹의 경영해, 천명산업의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었는지를 명확한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다. 둘째, 그녀의 팀은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유출했다. 그 정보는 바로 SJ그룹이 수년간 천명 산업을 통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를 조작해 왔는지에 대한 내부 자료였다. 이 기사가 터지자 여론의 흐름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서연의 과거사에서 SJ그룹의 부도덕한 경영 실태로 옮겨갔다.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라 부실 기업을 정상화하려는 정당한 기업 활동으로 프레임이 전환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가장 존경받는 여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수많은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단 한 곳만 선택한 것이다. 방송에 등장한 서연은 화려한 모습이 아닌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강유라 측이 제기한 인신공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힘들었던 과거가 자신을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했는지,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다. 그녀의 말에는 가식이 없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강유라가 만들어낸 복수심에 불타는 악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능력 있고 강인하며 인간적인 그녀의 모습에 대중은 감화되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그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이서연의 담담한 모습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녀를 응원하는 댓글들을 보며 유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 여우 같은 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스크린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이서연의 차분한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비열한 방역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아니, 오히려 적을 더 강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이서연의 인터뷰가 나간 후 여론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대중은 그녀의 강인함과 진솔함에 박수를 보냈고 반대로 강유라와 SJ그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거세졌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서연의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증명했다. SJ그룹의 이미지는 끝없이 추락했고 강유라는 국민 밉상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비열한 흙탕물 싸움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날 밤 서연과 지혁의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지혁은 따뜻한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정말 대단했어. 나라면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알기에 그녀의 강인함이 더욱더 자랑스럽고 안쓰러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 살며시 기댔다. 당신이 곁에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혼자였다면 아마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권지혁이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단순한 조력자나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자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이 떠드는 가십처럼 계산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혁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결심했다. 더 이상 이서연 혼자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강유라가 선을 넘은 이상 이제는 그가 직접 나설 차례였다. 그는 조용히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하세요.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듯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오전 TK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권지혁 총수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SJ그룹의 인신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마침내 권지혁이 단상 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차가운 분노의 기운은 기자회견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이서연의 개인사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폭탄을 터뜨렸다. TK그룹은 오늘부로 SJ그룹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선포합니다. 최근 인수한 천명산업에서 발견된 회계 부정과 비자금 조성 혐의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증거를 다수 포착했습니다. 그의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선 전면전 선포였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총수님, TK그룹이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단지 천명산업의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혹시 SJ그룹과 해묵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지혁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 할아버님께서는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작지만 기술력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하시던 분이셨죠. 하지만 당시 신흥 기업이었던 SJ그룹의 젊은 강만호 회장은 그 기술을 탐내어 무자비한 방식으로 회사를 집어삼켰습니다. 할아버님은 평생의 꿈과 노력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 새겨진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TK그룹을 설립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키워낸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언젠가 할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SJ그룹과 같은 약탈적 기업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는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최근에 저는 강만호 회장에게 저희 할아버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서연이나 그녀의 아버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순간 이서연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질투심 많은 여자의 치졸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두 세대에 걸친 정의 구현의 서사로 격상된 것이다. 권지혁과 이서연의 만남은 우연이나 계산이 아닌 강만호라는 공통의 적을 둔 운명적인 연결고리였음이 증명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강유라가 퍼뜨린 모든 악의적인 소문들은 힘을 잃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오히려 이서연을 재벌가의 시집 잘 간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운명적 파트너를 만난 여전사로 보는 시각이 생겨났다. 그들의 관계는 존중과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동맹임이 세상에 알려졌고 SJ그룹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지혁은 서연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이전에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가족의 깊은 상처와 아버지의 오랜 염원에 대해서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과 감동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나 연인이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였다. 서연과 지혁은 SJ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자산 현황이 표시된 거대한 전략지도 앞에 나란히 섰다. 이제 더 이상 방어하거나 대응하는 싸움은 끝났다. 운명적인 연결고리는 그들의 동맹을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먼저 공격하고 그들이 전쟁의 규칙을 정할 차례였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거대한 적을 향한 뜨거운 투지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권지혁의 폭탄 선언은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지울 수 없는 균열을 남겼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SJ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그룹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SJ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평소 강만호 회장에게 아첨하기 바빴던 이사들마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만호 회장은 마침내 잠자던 야수처럼 깨어났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이사회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자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딸, 강율에게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라는 충격과 굴욕감에 얼굴이 굳었지만 아버지의 불같은 기세에 감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제 강만호 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이서연이나 권지혁을 얕보지 않았다. 그들을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적으로 인정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그의 싸움 방식은 교과서적인 경영 전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법과 도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오직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야수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뿌려놓은 어두운 인맥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TK그룹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통보해온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정기적인 조사라고 했지만 그 시기와 강도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표적 조사였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에서도 TK그룹의 천명산업 인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강만호 회장이 정관계에 심어놓은 자신의 사람들을 움직여 TK그룹에 발을 묶어두려는 비열한 압박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그는 증권가의 어두운 세력과 손을 잡고 TK그룹의 주가를 흔들기 시작했다. 출처 불명의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공매도 세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다.
또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TK그룹과 천명산업의 핵심 연구 인력들을 빼내오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제국의 총수가 직접 움직이자 공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집요해졌다. 하지만 이서연과 권지혁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만호라는 인물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수단을 쓸지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둔 상태였다. TK그룹은 설립 초기부터 투명 경영을 원칙으로 삼아왔기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먼지 하나 찾아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오히려 TK그룹은 이를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깨끗한 경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문제는 강 회장의 자금 흐름이었다. 서연의 전략기획실 산하에 있는 금융분석팀은 천명산업을 인수한 직후부터 SJ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비밀리에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 회장이 TK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무모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의 조급함이 스스로가 쳐놓은 촘촘한 비밀의 장막에 구멍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만호라는 늙고 교활한 여우를 잡기 위해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팀은 TK그룹이 곧 인수를 추진할 것처럼 보이는 실체가 없는 유령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자회사가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시장에 흘렸다. 이것은 강 회장이 탐욕을 느끼고 달려들게 만들 미끼였다. 역시나 강만호는 미끼를 물었다. 그는 이것이 TK그룹의 약점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유령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여 TK그룹의 유령 자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가 선택한 자금줄은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가장 은밀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비자금 창구였다. 그는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 회장의 자금이 움직이는 순간 서연의 금융분석팀은 거대한 그물을 던졌다. 그들은 몇 달간의 추적 끝에 파악해낸 강 회장의 비자금 네트워크 전체를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회사의 거래 내역. 그 자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흔적.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최종 승인자가 바로 강만호 회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자 서명까지. 이것은 단순한 경영 비리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었다. 강만호 회장이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휘두른 칼이 오히려 자신의 심장을 향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의 제국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며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심연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에 떠 있는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도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 그리고 비밀 계좌 내역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제국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아킬레스건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옆에 서 있던 지혁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스스로 우리 손에 칼을 쥐어줬어요.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칼을. 이제 싸움의 국면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구시대의 악을 뿌리 뽑는 거대한 혁명의 서막이었다. 강만호 회장이 남긴 비자금의 흔적은 SJ그룹이라는 제국의 심장부로 향하는 지도와 같았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 지도의 끝에 무언가 결정적인 조각이 빠져 있음을 직감했다. 확보한 증거들은 강 회장의 부패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기에는 부족했다. 그녀는 진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닿기 위해 인수한 천명산업의 가장 낡고 깊숙한 곳, 바로 수십 년치의 데이터가 잠들어 있는 구형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먼지와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망각의 공간이었다. TK그룹의 최첨단 데이터 분석팀조차도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파기되거나 복구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발견했던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그의 연구 노트를 떠올렸다. 만약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평범한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만이 아는 방식으로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끈질긴 작업 끝에 마침내 한 젊은 분석가가 서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수십 겹의 구식 암호로 봉인되어 있었고 파일명은 키메라 프로젝트 EU였다. 파일을 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서연은 그 암호의 구조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젊은 시절 연구했던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그만의 암호화 알고리즘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TK그룹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노트를 기반으로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강만호가 자신들의 비자금 루트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서버의 존재를 떠올리기 전에 본긴을 풀어야만 했다. 며칠 후 마침내 마지막 암호가 풀리는 순간 서연과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의 기록 그 자체였다. 키메라 프로젝트는 바로 서연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개발했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SJ그룹 내부 프로젝트명이었다. 파일 안에는 연구 일지와 내부 보고서, 그리고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연구 일지에는 당시 천명산업이 연구팀이 어떻게 서연 아버지의 벤처기업에 위장 취업하여 핵심 기술 데이터를 훔쳐냈는지가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조직적인 기술 탈취의 완벽한 증거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젊은 시절의 강만호 회장이 직접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다. 거기에는 훔친 기술을 이용해 역으로 서연 아버지의 회사에 특허 소송을 걸어 파산시키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다. 새싹은 더 자라기 전에 밟아버려야 한다는 그의 잔인한 친필 메모는
그의 비정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의 내용은 서연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보고서는 아버지가 파산 후 언론의 모든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강만호가 내린 지시를 담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 영구적으로 해결할 것, 연구실의 낡은 가스관을 활용하라. 그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강만회에 의해, 그의 탐욕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끔찍했지만 진정한 악의는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첨부 파일. 그것은 사후 관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거기에는 강만호가 남긴 소름 끼치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의 딸은 아비를 닮아 총명하고 강단이 있다.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학교 환경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정신을 갉아먹어라. 아이들의 잔인함은 때로 어른들의 총칼보다 효과적이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강유라의 괴롭힘은 단순한 질투나 어린 시절의 치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만호가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묻기 위해 설계한 치밀하고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그는 잠재적인 복수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기 위해 그의 딸을 시켜 또 다른 피해자의 딸을 철저히 짓밟았던 것이다. 유라는 그저 아버지의 손에 들린 생각 없는 칼에 불과했다. 진짜 악마는 바로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있던 강만호 회장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강만호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몰래 촬영된 듯한 영상이었다. 회장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제 인생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절박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만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 선생,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자가 강한 자지. 그 비정한 목소리, 경멸이 가득한 눈빛. 서연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후에 남은 순도 높은 증오와 강철 같은 결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무언가가 되었다. 그것은 괴물이 되어버린 한 인간을 심판하고 아버지의 빼앗긴 인생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성전이었다. 강률에 대한 복수는 이제 사소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진짜 적은 따로 있었다. 뒤늦게 서재로 들어온 권지혁은 넋을 잃고 화면을 보고 있는 서연의 모습과 그 화면에 재생되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연약한 피해자를 위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 앞에 선 동료 전사의 어깨를 다독이는 굳건한 연대의 표시였다.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증거, 언론에 흘리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흙탕 싸움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버릴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곧 열릴 SJ그룹 지주사 임시주주총회. 그곳이 바로 괴물을 단두대로 보낼 그들의 심판대가 될 것이었다. SJ그룹 지주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국내외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지거나 혹은 새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곳은 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두 세력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결전의 장이었다. 강만호 회장은 딸 강유라와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위기감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노련한 승부사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 막대한 현금을 풀어 기관 투자자들을 매수했고 약점을 쥐인 중소주주들을 협박했으며 오랜 시간 관리해온 정재계 인맥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 확신했다. 잠시 후 이서연과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등장은 행사장의 모든 소음을 순간적으로 잠재웠다. 그들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주변의 혼란과는 동떨어진 채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기업 사냥꾼의 탐욕이나 복수자의 분노가 아닌 정의를 집행하러 온 심판관의 엄숙함이 느껴졌다. 그 고요한 자신감은 오히려 강만호 회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이 젊은이들의 마지막 허세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주주총회는 강만호 회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TK그룹의 행태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약탈적 행위로 규정하고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SJ그룹이라는 국민 기업을 지켜내자고 열변을 토했다. 수십 년간 다져온 그의 연설 실력은 대단했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의 논리는 일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 보였다.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때 단정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의장님, 주주의 자격으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이서연이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지만 정당한 절차에 따른 요청을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서연은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강만호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어떤 어설픈 반격을 할지 지켜보았다.
하지만 서연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지난 10년간 SJ그룹의 수익성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강만호 회장의 방만한 경영이 어떻게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해왔는지를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발표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청중의 이성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후 그녀는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재무적인 무능함은 강만호 회장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강 회장의 연설 내내 그의 얼굴을 비추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잠시 후 화면이 다시 켜지며 수십 년 전의 낡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서연의 아버지, 이진우 박사와 오만한 미소를 띤 젊은 강만호가 앉아 있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에 집중했다. 영상 속에서 이진우 박사는 자신의 기술을 훔치지 말아 달라고 절박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강만호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이 선생, 세상이란 원래 그런 거야.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자가 강한 자지. 영상이 끝나자 볼륨 안에는 충격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다시 이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띄워놓은 스크린에 키메라 프로젝트의 내부 보고서들을 차례대로 띄웠다. 기술 탈취 계획, 특허 소송 조작,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결하라는 살인 교사 메모와 딸의 정신을 갉아먹어라는 심리전 지시까지. 그녀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각각의 증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모든 범죄가 어떻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SJ그룹의 부패한 비자금과 연결되는지를 명백히 밝혔다. 그 순간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분노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만호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보라색이 되도록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그의 옆에 서 있던 강유라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괴물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 괴물의 손에 들린 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서연은 그 모든 혼란을 뚫고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괴물이 더 이상 사람들의 인생과 주주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오늘 제가 공개한 모든 증거는 1시간 전 대검찰청 특수부에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외통수였다. 바로 그때 볼륨의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여전히 단상 아래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강만호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면전에 차가운 목소리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감 넘치던 강만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순수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만이 남았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가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강만호 회장이 주주총회장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장면은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제국의 황제가 모든 것이 보는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서연과 권지혁은 승자의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조용히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사법 시스템이 괴물의 죄를 심판하고 무너진 제국의 잔해를 정리하는 일뿐이었다. 그날 이후 SJ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주식은 거래 정지 후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고 수십 개의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의해 조각조각 해체되어 헐값에 팔려나갔다. 한때 재계를 호령했던 이름은 이제 부패와 탐욕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TK그룹은 채권단의 일원으로 또 전략적 인수자로서 SJ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일부 인수했지만 그것은 약탈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이서연과 권지혁은 기업을 안정시키고 무고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강만호 회장의 추악한 범죄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왔다. 그의 비밀 금고에서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고 이 스캔들에 연루된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하지만 강만호는 구치소 안에서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그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모든 몰락의 과정 속에서 강유라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은 면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친구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파파라치들은 24시간 그녀의 집 앞을 지켰고 그녀는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상가탑은 무너졌고 공주는 탑 아래 진흙탕으로 내던져졌다. 어느 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예전처럼 청담동의 명품 매장을 찾았다. 하지만 매장의 직원들은 과거처럼 굽실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내민 카드는 당연하다는 듯이 한도 초과로 거절당했다. 그 순간 강유라는 처음으로 사무치는 수치심을 느꼈다. 돈과 권력이 사라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트레디톨스에 의해 곧 압류될 텅 빈 저택에서 그녀는 폐인처럼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홀린 듯이 아버지가 체포되던 날의 주주총회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이서연의 아버지는 절박하게 애원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는 잔인하게 그를 비웃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견고했던 자기 연민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이서연의 송어울을 구둣발로 짓밟았을 때 그녀의 눈에 서렸던 깊은 절망, 김지수의 그림을 찢어버렸을 때 그녀가 흘리던 소리 없는 눈물, 박민준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억울함과 분노, 그동안은 그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유희에 불과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죄악의 무게로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괴물을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후 강유라는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었다. 차갑고 정적인 조사실 안 담당 검사는 그녀에게 학창 시절의 일들을 물었다. 그것은 범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강만호의 심리 조종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검사가 내미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진술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신의 악행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했던 아버지의 존재까지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오는 날, 강만호 회장은 기술 탈취, 살인교사, 횡령, 뇌물공여 등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대한민국 재계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자 기업 정의가 바로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강유라는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이제 강유라라는 이름도 재산도 지위도 모두 잃고 완벽한 익명의 존재가 되었다. 재판이 끝난 어느 늦은 오후,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작은 미술학원 앞에 섰다. 학원 안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김지수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라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사과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그녀에게 내려진 진짜 형벌은 감옥이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지옥이었다. 강만호 회장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한 스캔들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옅어졌지만 그 상처와 교훈은 깊게 남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이서연은 권지혁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국화 한 다발과 함께 강만호 회장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묘비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 신문을 펼쳐 보였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의 명예도, 빼앗겼던 모든 것도 다 되찾았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잠겨 있지 않았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하고 고요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과거의 유령들은 이제 안식을 찾았고 남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서연은 복수를 완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구 천명산업과 TK그룹의 기술 부문을 통합하여 이진우 첨단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연구소의 개소식에는 과거 아버지와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이 초대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한 삶에 대한 최고의 명예회복이자 그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겠다는 딸의 굳건한 약속이었다. 또한 그녀는 사제를 출연하여 푸른 희망 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과거의 자신처럼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해주는 것. 다른 하나는 SA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작은 벤처 기업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개인적인 승리로 끝내는 대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자신의 힘을 쓰기로 했다. 어느 날 서연은 김지수의 미술학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증거를 찾기 위함이 아닌 친구로서의 방문이었다. 그녀는 푸른 희망 재단에 로비에 걸릴 대형 그림을 지수에게 의뢰했다. 그것은 재단의 첫 번째 공식 후원이자 한때 꿈을 이뤘던 예술가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 나설 기회를 주는 선물이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얼마 후 그녀의 그림은 재단의 상징처럼 로비 중앙에 걸렸다. 그림의 제목은 새벽이었다. 박민준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위가 끝난 후에는 이진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특별 채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과거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이어진 악연을 이제는 그녀의 세대에서 선연으로 바꾸고 싶었다. 화상통화 너머로.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 가족을 올감했던 비극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과 지혁은 어느덧 TK그룹의 가장 높은 층, 회장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과거 SJ타워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강유라의 오만한 시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감의 무게였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자나 정복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건설자였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준 거지.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 속에서 더 단단해졌고 이제 그 어떤 시련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자 구원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도심의 빌딩 숲이 아니었다. 주말 아침. 서연과 지혁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편안한 옷차림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TK그룹의 총수와 실장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다. 지독했던 과거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고, 그녀는 더 이상 트라우마에 갇힌 피해자도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로워졌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어두웠던 밤의 장막을 걷어내고 있었다. 그 찬란한 새벽빛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서연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실과 사랑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함께 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